이는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날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랠리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원래 승인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걸 승인받지 않은 상황으로 합니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평균 풍속은 5에서 6m, 순간 풍속이 10에서 12m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씨가 임명한 현 집행부 이사 전부 다 골라가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김원희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동조자, 협조자, 방조자에 불과한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세 현장 음악은 잠시 멈췄지만 대선 후보들은 각각 취약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강남에서 시민들의 퇴근길을 함께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동서를 관통하는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검찰 파쇼, 기생충 가족 같은 거친 비방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도 나이트 포커스에서 21일 앞두고 있는 대선 전국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요. 차량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한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단독 보도 내용과 함께 잠시 뒤에 사고 원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표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최대 30만 명 발생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방역 완화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무려 3만 3천여 명 폭증해 9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보다는 4.5배, 5주 전보다는 20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영향에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며 주중 검사 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날 증가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정부는 이달 말 13만에서 17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초에 최대 20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신속항원 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확진될 비율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확진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앞서 다음 달 초에 최대 36만 명까지 발생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미만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원 검사를 주로 하는 만큼 실제 확진자는 정부 발표보다 3-4배 많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확진자 폭증에 따라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1,500명에서 2,000명까지는 감당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방역 패스를 유지해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급증하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은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를 위해서 누적된 민생경제의 피해와
아직도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의 확산세 등 방역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하고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 점진적인 방역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일선 보건소의 업무엔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품이 드는 업무는 역학조사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던 재택치료 키트 배송을 우체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인력 투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 선에 근접하며 최일선인 보건소의 업무량은 말 그대로 과포화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통보나 재택치료 안내가 늦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일은 역학조사. 그래서 확진자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던 것에서 스스로 역학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미 보건소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역학조사에 투입하고 있지만 20-30명씩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적을 하지 않은 인력을 이쪽에 포함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행정 인력들이 더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방안 또는 기관제 인력을 새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고위험군을 빠르게 분류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부분은 늦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키트를 전달하는 일도 앞으로는 우체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집배원이 재택치료 키트를 비대면으로 배달하고 배달 완료 즉시 환자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집중관리 목표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급증에 따른 행정 대응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YTN 취재진이 둘러본 현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국과 편의점 곳곳에서 키트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입고되자마자 품절이 되기 일쑤입니다. 개온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비좁은 공간에서 20개짜리 대용량 자가검사 키트를 하나하나 낫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1회분씩 판매하기 위해서는 키트 구성품은 물론 설명서에 일회용 장갑까지 봉지에 담아야 합니다. 네, 많이 가요. 나도 처음에 다 포장해갖고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30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량이 확보되는 데로 들어오는데 문제를 더 한 사람에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어 낱개로 판매하다 보니 혼선도 빚어집니다. 점수가 안 맞으니까 지금 많이 남지? 그마저도 구할 수 있으면 다행. 입고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실제 구매할 수 있는 키트는 그보다 적습니다. 인당 하나씩밖에 안 되세요? 그래도 구입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인근 다른 편의점에서는 아예 키트를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제 들어온 건 다 나가고 오늘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약국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40회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걸 이제 개인으로 나가다 보면 사실 금방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약국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키트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2군데 돌아다녔어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어요. 정부는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편의점과 약국의 공급 물량을 하루 50개로 제한했습니다. 50개도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는 데다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안에 키트 3,400만 개를 공급한다며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2월, 3월 진단 검사 키트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 키트를 대량으로 사두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모든 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됩니다. 물량 부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높아 불편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품귀 현상, 자가진단 키트 물량 확보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1차례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9개씩 배부됩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번 자가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출근이나 등교의 부담 때문에 저녁에 하셔도 되고 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결과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는데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출근 전에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6,050만 개, 1,464억 원어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가 자율 방역 체제로 바뀌자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교내 감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가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가 진단 앱도 90% 정도만 입력하는 상황에서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자체 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와 이동 검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유세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이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돼서 책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엔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유세버스 하단 적재함엔 LED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 한 대도 추가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불법 개조 장치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를 받아 조회한 결과 차량 구조, 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게 원래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승인받지 않은 상황으로 확인이 됐고요. LED 전광판은 차량 등화 장치로 구분돼 차량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구조 변경을 신청한 뒤 승인받아야 합니다. 발전기의 경우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환기 구조가 안전한지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를 차량 밑에다가 넣고 돌리고 밑에 점검을 하는 거는 배출가스 때문에 내부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승인 요청한테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죠. 안 후보 유세버스를 개조한 업체 측은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철마다 관행처럼 해온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세 차량가 불법 차량이에요. 선거 기간 동안 이 지금 유세 차량은 공개 연설 대담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요. 경찰은 LED 전광판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 피해자들이 중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불법 개조 혐의와 관련해 차량 소유주와 당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버스 개조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유세버스 사망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앞서 LED 화면용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사망 요인으로 지목이 됐죠.
자, 사고 버스 외부를 살펴봤더니 필름으로 꽁꽁 쌓여서 일반 관광버스보다 훨씬 더 밀폐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유세 차량을 살피던 경찰관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다급하게 앞유리를 두드립니다. 문을 연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도로가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60대 국민의당 당원과 50대 운전기사가 숨진 충남 천안 유세버스 사고 관련 CCTV 화면입니다. 같은 날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유세버스 사고 운전기사 역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고 모두 LED 스크린 가동용 발전 장치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발전기에서 나온 가스가 좌석에 있는 내부로 유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연막 발생기와 연막탄이 동원됐고 문제 발전기를 가동해 가스 유입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개조된 버스 내부가 일반 관광버스보다 더 밀폐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스 외부는 창문 틈까지 특수 필름으로 꼼꼼히 덮여 있었고 심지어 짐칸 손잡이에도 대부분 필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 짐칸 문을 열 경우 LED 스크린이나 후보 얼굴 사진을 가리기 때문에 계속 닫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로 추정됐습니다. 결국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발전 장치를 가동해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퍼져 사고가 난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비 가동 관련 안전수칙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장비에 결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뭐 차량의 LED 전광판이라든지 설치 여부 관계 그런 걸 당 관계자하고 그런 상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숨진 운전기사나 당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고용 주체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계속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차량 외에 유세에 많이 사용되는 개조된 1톤 트럭 알고 계시죠? 각종 모니터에 스피커를 싣고 또 사람도 올라타서 유세를 합니다. 이것도 모두 다 개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짧은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유세로 많이 쓰고 있는 1톤 소형 트럭의 바깥쪽 있죠? 네. 화물 적재함.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구조변경 신고를 하고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예. 선거법상 후보자가 올라가는 단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법에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관리법에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유세 기간이 짧고 선거법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냥 지금 1톤 트럭도 야외에다가 큰 모니터 달고 그 무게가 무거워서 적재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보면 그 화물 적재함 1톤 트럭 뒤에 서서 유세를 하는데 차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동하는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원래 화물 적재하면은 사람이 탑승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오동곤 앵커가 이번 차량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드렸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번 유세차 사고 희생자 빈소에 머물며 당 차원의 예우를 다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발인일인 18일까지는 선거운동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후보 단일화 논의 역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 안철수 후보가 유세차 사고로 숨진 지역선거대책위원장 빈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발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희생자 유가족은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해 고향으로 내려간 가운데 당원인 지역선대위원장의 장례는 당 차원의 장례로 치러지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장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을 언제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부담이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러도 발인이 끝나는 주말에나 선거운동 재개 여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당에서도 유세 현장에서
율동이나 로고송을 자제하며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유가족들과 고인의 위로와 조문의 뜻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고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철수 후보님의 선거운동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 후보의 선거운동 재개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진 만큼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뭐 힘은 못 되더라도 하여튼 마음의 위로라도 좀 드렸습니다. 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나누질 않았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일단 국민의당의 시계는 잠시 멈췄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논의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후보들 행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튿날 서울에 머물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주거 문제 해결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경제 부스터샷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한파를 뚫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 강남역 유세연단에 오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젊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앞에서 이 후보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이라며 당선 즉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하게 방역하고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고 경제 부스터샷으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어 청년에게도 투자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겠다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서울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중점을 두고 집중 유세를 폈습니다. 저녁에는 잠실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청년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거 문제는 공급과 대출을 늘려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LTV 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돈 못 빌려서 집 못 사는 일, 그런 일 절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서는 택시업계와 잇따라 정책협약식을 열고 공공호출 앱을 도입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잘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요. 이건 불공정 경쟁이거든요. 택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호출도. 제가 전국 단위의 이 호출 시스템은 제가 만들 생각입니다. 비공개 일정으로는 서울 봉은사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을 예방해 최근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은 불교계의 마음을 달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에도 서울에 머물며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도권 민심 공략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출발해 충청과 강원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숨가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부패 청산과 지역 통합을 화두로 던지며 표심을 한껏 자극했는데 이어서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운동 둘째 날 윤석열 후보는 눈발을 뚫고 서쪽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호남행. 당 점퍼를 입었던 선거운동 첫날과는 달리 정장 차림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먼저 무인도로 가져갈 세 가지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실업 문제를 꼽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며 적폐수사 논란 돌파를 시도했고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지역주의를 깨고 통합과 포용으로 나아가자며 호남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곧이어 전북 전주로 간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금껏 해준 게 무엇이냐며 여권의 호남 홀대론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과자도 들고 나타나서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놓고 그래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 발전했습니까? 호남에서 부패 청산과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한 윤 후보는 이곳 충북 청주를 찾아 중원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추진과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강원 민심의 척도, 원주에서 청년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동서를 관통하는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거운동 사흘차에는 수도권 곳곳을 훑는 동시에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원팀 메시지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유세 현장 속 열기만큼 양당의 전방위 네거티브 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른바 검찰 파쇼 국가가 될 거라고 몰아붙였고,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기생충 가족이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세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김없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능 프레임과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땅 부정 투기나 하고. 민주당 선대위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담긴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공화국 복귀 선언, 폭주라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쇼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이 후보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 엄단을 정치보복으로 만드느냐고 맞받았습니다. 3억 5천 넣은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챙겨가는 이런 대란의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측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 진술이 보도되자 봐주기 수사를 의심하며 당장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논란에는 소탐 대실, 소고기 탐하다 대통령 잃는다,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는 기생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기생충 가족에게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습니까? 전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꺼내든 윤 후보 부부 엽기 구판 연루 의혹은 연등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혀 있었다. 구슬한 무속인이 코바나 콘텐츠 행사에도 등장한다며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 자질이 부족한 걸 국민이 모르고 지지하겠느냐며 양강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윤석열 후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진흙탕 싸움이 격화하며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만 굳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기자의 음성 파일이 있는지 다른 기자에게 물어본 정황이 재판 자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를 보면 채널A 소속 A 기자는 재작년 4월 2일 법조팀으로 추정되는 SNS 채팅방에서 윤 총장이 B 기자를 통해 한 검사장과 이전 기자의 음성 파일을 계속 물어오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닌 다른 부서 소속으로 구체적인 질의 이유나 방법 등은 대화 내용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후보가 당시 실제로 음성 파일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나온 네 번째 메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쇼트트랙 남녀 계주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수확했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마지막 날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전 박장혁과 곽윤기, 이준서, 황대현이 출전한 남자 5000m 계주 결승에서 캐나다에 이어 2위로 골인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딴 건 2010년 밴쿠버 대회 은메달 이후 12년 만입니다. 황대현은 남자 1500m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에서 은퇴하는 33살 대표팀 마티형 곽윤기는 기다렸던 올림픽에서의 첫 금메달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27년 스케이트의 라스트 댄스는 충분히 화려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여자 쇼트트랙은 잠시 뒤 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이 걸린 1500m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한 최민정과 이유빈이 결승전에 올라 마지막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김아랑은 아쉽게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윌팅, 이탈리아의 몬타나 등이 우리 선수들과 메달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1000m와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낸 최민정 선수, 이번 대회 첫 금메달과 함께 대회 2연패를 달성할지가 관심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는 전희경과 이호석, 박승희 그리고 이승훈 선수 5개인데요. 최민정이 메달을 추가할 경우 이들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심석희, 문차파문 등 준비 과정부터 힘겨웠던 우리 선수들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강호 스위스에 패하면서 3승 4패로 4강 토너먼트 진출이 쉽지 않게 된 여자 컬링은 이 시각 현재 리그 8차전인 덴마크와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5엔드가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가 3대2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내일 스웨덴과 마지막 경기를 남기고 있는 우리나라, 이 경기를 이길 경우에 4강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질 경우엔 사실상 4강 진출이 좌절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차례 진화됐다 다시 살아난 경북 영덕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민가까지 위협하면서 인근 마을에 대피령도 내려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의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능선을 따라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풍에 연기가 날리는 곳마다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헬기 수십 대가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근 마을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바로 앞쪽에 불이 나가지고 넘어올 것 같아갖고 지금 이 건물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물을 좀 뿌리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또 당한 것도 또 처음이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사실. 경북 영덕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다시 시작된 건 새벽 2시 10분쯤입니다. 전날 시작됐다 꺼진 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재발화한 겁니다. 산림당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동원령인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자원과 인력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또 대구와 울산, 경기와 충남 등 인근 8개 시도에 소방장비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은 5에서 6m, 순간 풍속이 10에서 12m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진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소실된 산림만 100헥타르가 넘습니다. 불이 마을로 옮겨붙을 수도 있는 만큼 인근 마을 주민 300여 명이 마을회관과 보건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주민들은 다 소개령을 내렸고요. 방차들이 동네 어기마다 다 대기하고 있고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을 동원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대로 헬기 30여 대를 투입해 큰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러시아가 오늘은 크림반도에서 철군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 장비를 실은 열차가 이동합니다. 우크라이나 가장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곳입니다. 군사훈련을 마친 부대들이 차례로 원래 기지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던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엔 이 짧은 영상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Спекуляции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и вот российско-белорусские учения затеяны, чтобы напасть с севера на Украину, захватить Киев. Там же все эти сценарии совершенно параноидальные. 이틀째 계속되는 러시아의 유화 움직임에도 서방은 좀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We had seen was, as of yesterday, the opposite. We saw large field hospitals being built in a number of districts around Ukraine.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 병력이 오히려 증강되고 있다며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기간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특수부대의 수도 키예프 점령 가능성이 있다는 미 당국자의 말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은 가상 적기를 요격하는 합동훈련을 계속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 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광복회 명예에 누를 끼쳤다고 사과하면서도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가보훈처 감사 결과에 반발했던 김원웅 광복회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광복회원의 자존심과 광복회 명예에 누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며 횡령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회장님 아침에 근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해라 이렇게 했고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국회 카페 수익금 일부를 김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복 구입, 이발비, 마사지 등 사용처도 다양했습니다. 불신임 투표 등을 추진하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광복회 회원들은 현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했다며 동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원웅 씨가 임명한 현 집행부 이사 전부 다 물러가야 됩니다. 왜? 그분들은 김원웅이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동조자, 협조자, 방조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도기관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힌 뒤 광복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자진 사퇴로 수익금 횡령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복회는 곧 회장 직무대행 지명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군 예산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중령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영등포구 관사 아파트에서 51살 A 중령이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A 중령은 군 예산을 횡령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상태였는데 평소 우울증 약을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 전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사제 오염 외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미숙아를 치료하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전날 주사를 맞은 4아이가 1시간 20분 만에 차례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었는데 역학조사를 한 질병관리본부 등은 주사제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 재판부 결론도 1심과 같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조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주사제를 맞았지만 생존한 다른 신생아에겐 균이 검출되지 않아 해당 주사제 오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날짜 전에 투여했거나 검체 수거 당시 이미 외부로 배출돼 수거되지 않은 약물 재래 등이 폐혈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사제를 여러 차례 나눠 쓰는 분주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뤄졌는데 이번 사건 분주가 과거와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선 의료진들은 무죄 선고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어쨌든 선고된 건데 그래도 한 말씀만 다이어서에 안 할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선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아이를 가슴에 묻었지만 제대로 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유족의 마음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도 각 당 후보들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도 한층 더 가열되고 치열해진 모습인데요. 대선까지 이제 3주 남은 가운데 현재 민심 향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바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볼 텐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 설 연휴를 기점으로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박빙 구도가 좀 굳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유례없는 박빙 구도입니다. 역대 어떤 대선도 사실 한 30일 전, 20일 전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오차범위 아니라도 그 앞서는 후보가 있고 뒤쫓는 후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대세로 좀 굳어진다라는 그런 분석과 함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1, 2개월 전부터 엎치락 뒤치락 계속 그 양 후보 간에 그런 어떤 출렁이는 여론조사도 사실 처음이지만 지금처럼 오차 범위가 아주 근접한 상태에서 서로 앞서는 그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여론조사의 향배도 사실상 거의 드문,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격차가 0.5%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차가 없다고 봐야죠.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본다면 한 길이 있었지 이 여론조사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추세선으로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것이고 물론 이재명 후보도 올랐지만 오르는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38%에서 42%로 추세선이 올라간다. 이런 정도의 어떤 분석은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놓고 어느 후보가 앞선다든지 유리하다든지 분석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지금 여론조사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이시고요. 네, 누구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차 범위 내 초박빙이다. 이거는 지지층들이 다 결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선거 얘기를 쭉 해오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당층, 중도층, 그러니까 2030 세대라든지 중도층이 결국은 얼마나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지금의 어떤 첨예한 진영 대결에서 결판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특징을 볼 텐데 서울, 대구, 경북, 강원, 충청 쭉 정리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마침 또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강남에서 유세를 이어갔고 최대 표밭인 서울,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충청에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일단 서울 수도권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강남에 지금 나갔습니다. 강남 송파를 나간 이유가 바로 서울에서 한 일이 있었지만 보더라도 서울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나왔던 민주당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에게 보내는 친전으로 보냈던 그 조사 내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다시 극적으로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전을 못 이루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강북에서도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부의 어떤 그 판단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그 취약 지역을 좀 더 공략하자라는 행보로 보이고요. 네. 윤 후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후보도 호남 지역, 뭐 전북 지역을 지금 간 것도 최대한 자신의 어떤 취약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이 지난번 4년 전보다 얼만큼 이 득표를 올릴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영남이라든지 TK의 또 전략적 투표의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후보 다 지금 취약 지역을 더 많이 지금 찾아가는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지역별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서울과 부울경, 특히 이제 부울경에서 한 40% 정도를 넘어야지. 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대선 승리 방정식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호남, 서울, 부울경. 이 세 군데가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이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나거든요. 이 추세가 윤석열 후보의 그 악재가 겹쳤을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서 그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네.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서울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이번 대선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서울, 부울경 이 지역에서 지지율을 얼마만큼 회복해내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로서는 네. 제일 관건이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 지지도 그래픽 밑으로 지금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여자 1,500m 경기. 아마 이 쇼트트랙 마지막 메달이 걸려있던 경기였는데 결승전 경기에서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남자 계주에서 은메달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또 스포츠부에서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결과 더 볼까요? 자, 적폐청산 수사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최근 변수 중에 가장 좀 부각됐던 대목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좀 준비해봤는데 영향이 크다 56.7%, 영향이 없다 크게 보면 39.6%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향이 크다라고 56.7%가 대답한 것을 보면 네. 사실상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적인 어떤 대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제 판단입니다만 이것은 양쪽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아주 극대화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동층이라든지 또는 무당층에 이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지금 약 한 2주 좀 더 남았습니다. 한 네. 20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는 80% 가까이 양쪽 그 지지층을 확고하게 지금 결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투표를 아예 그러니까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한테 하겠다는 비율까지 빼면 부동층 그러니까 양당 거대 양당을 투표할 사람들의 부동층은 약 한 10%에서 12% 내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에게 과연 지금 이 정치 보복이냐 적폐 수사냐라는 논쟁이 실질적으로 표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56.7%의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지지층 결집하라는 영향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표심에 직접적으로 아까 아직도 안 정했는데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이 그러니까 지지층 결집 이외의 영향은 받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이 적폐 수사 발언이 의도된 발언이냐 아니면은 말실수냐 이걸 가지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는 커다란 말실수다. 이거는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을 이미 이뤄낸 윤석열 후보와 아직 못 이뤄낸 이재명 후보에게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60% 가까이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의 그 막판 지지층 결집 이 부분이 일어난 것들을 저는 얘기한 거라고 저도 똑같이 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이냐 또 중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바라보는 국민들도 중도층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과거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는 그만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확실히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고 있다. 다만 그게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굉장히 큰 이슈로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지나갔던 영향이 크다라는 56.7%에서 숫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남은 21일, 3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엔 대선 후보들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되니까 네거티브 공방도 더 가열되고 있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권력자하고 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용서받고 서민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겨가면서 주가 조작이나 하고 이제 유신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검찰 파시아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어요. 3억 5천 원 일당이 1조 원 가까이 청겨가는 이런 개발 사업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고기 먹고 한 거 잘 아시죠?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 집에 기생충이 살았나 보다. 여러분, 이 기생충 가족에게 대한민국 맡겨서 되겠습니까? 네, 제목이 비호감 경쟁 언제까지라고 돼 있는데 일단 후보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른바 본부장, 본인, 부인, 장모에 대한 의혹을 집중 공세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정면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본부장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평을 또 받은 시점이 있었어요. 장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아직 이 대법까지는 남아있지만 대법의 어떤 판결은 이 투표일 이후로 될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보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이다거나 주범이라는 어떤 증거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아니한 어떤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순간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함께 중단하자라고 선언한 이후에도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은 네거티브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 35% 내외에서의 박스권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데 네. 이 포지티브하게 전환도 해봤어요. 정책도 이야기하고 또 소확행도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탈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박스권 탈출에 큰 어떤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도 사실상 이 정도 남겨놓고 네거티브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미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미리 이렇게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네. 양쪽 다 이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할 테고 이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확증 편향으로 어떠한 것을 내놔도 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부동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또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부동층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좀 차별화된 새로운 걸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 현재 정권 교체 전체적으로 50%가 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받고 있는 건 40% 내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10%가 저는 이 부동층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 부동층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고 싶은데 그렇다면 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좀 차별화된 모습이 원하는 어떤 층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근데 이번에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겹쳐버리면 네거티브 공방밖에 남지 않지 않는가. 윤석열 후보 추복도 역시 뭐 네거티브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로서 지금 계속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보 차원에선 좀 본부장 의혹을 공세했다면 선대위 차원에선 수사 지휘권,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이 담긴 이제 윤 후보의 사법 공약을 두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민변 같은 경우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를 한 3주 남은 시점에서 쟁점으로 좀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지금 딱 3주, 21일 남았습니다. 오늘 이제 12시 넘어가면 20일 남았는데 네. 막판 선거의 프레임이 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현수막에는 공식적인 현수막에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고 있느냐.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네. 본부장이니 뭐 무속이니 이런 것들은 양념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부정부패를 갖다가 심판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법인카드니 뭐 소탐대실이니 이런 것들이 또 양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작 현수막에는 정책 지배는 경제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선거는 어떻게 치르고 있느냐? 검찰공화국이냐 부정부패냐 이거 가지고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 프레임이 앞으로 저는 3주 동안 남은 3주 20일 동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 여기에 고명으로 얹어진 뭐 각종 그 네거티브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뭐 소금도 들어갈 거고 후추도 들어갈 거고 그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나왔다. 검찰공화국을 막자는 것인지 부정부패를 심판하는 것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이것이 정책과 연동성이 얼마나 잘 맺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공식 TV 토론이 3번 있거든요. 이 TV 토론에서 이걸 얼마만큼 잘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하느냐, 중도층에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게 저는 결국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건 경제와 공정이지만 결국 이면에는 검찰공화국, 부정부패 어떤 프레임이 이미 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고 있는 대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마치 정치보복처럼 생각한다. 최근에 있던 적폐수사 발언을 좀 의식한 발언이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발언은 어디에서 하느냐도 사실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북 지역에 가서 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북이라는 건 어쨌든 호남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호남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정치 보복을 한다라는 것이 인상이 지워지면 그나마 10% 이상을 받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10.1% 두 단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20%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끝나면 네. 투표를 20%까지 받는다는 건 기대난망이지만 두 단위, 그러니까 두 자릿수는 무조건 해야만 한다라는 절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한테 돌아온 어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호남 유권자들한테 각인시키면서 이런 어떤 프레임을 깨고자 노력했던 걸로 오늘은 보여집니다. 네,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양념이라고 표현하셨던 대목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특히나 이제 부인과 관련해서 법인카드 결제 내역 확보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 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다라는 논란을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탐대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앞서 영상 속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생충 가족이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선대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계속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뭐 계좌 추가로 나온 거라든지 그다음에 무속 논란을 갖다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계속 추가적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대응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카나 뭐 그다음에 뭐 기생충 또는 뭐 이번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까지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업무 추진비까지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저는 뭐 끊이지 않을 거다. 기본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웬만큼 큰 게 나오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이미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다 네.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들이 나올 테니까 뭐 특별하게 이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전 본 프레임이 결국은 검찰공화국과 부정부패 심판 요 두 개가 본 프레임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이제 고명 정도라고 될 거라고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엔 광고 영상 얘기로 넘어갈 텐데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코로나 국면 속에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이 주는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영상을 좀 각 후보들이 준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광고 전쟁 한번 보시죠.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상처 대부분은 약자 편에서 싸우느라 생긴 것이라고. 세상에 혼자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믿음과 응원으로 우리 모두는 성장합니다. 윤석열은 국민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고 윤석열 후보는 방금 보신 대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을 강조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합쳐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각각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의 그 광고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져요. 왜 공격적이냐면 사실 보통은 우리가 기억나는 어떤 그 대선 광고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눈물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카피가 생각이 나요. 노무현 후보의 눈물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즉,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상록수를 부르면서 흘렸던 눈물과 그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그 카피가 딱 어울리면서 여운이 굉장히 남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감동이라든지 물론 7편 정도를 한다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첫 편부터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들을 다 모아놨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대개는 이게 이제 프레임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을 언급하면 도리어 불리해진다라고 해서 회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을 다 열거한 다음에 그것을 반전시키는. 이를테면 털고 가자 이런 그렇죠. 개념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딱 떠오른 게 박근혜 후보 시절에 수첩 맨날 수첩 갖고 쓴다라는 비판을 받자 자기의 그 프로필 그러니까 SNS 명을 수첩공주로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비판받는 대목을 도리어 거꾸로 역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역시 그렇게 해서 털고 가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비판적인 이미지를 털고 가겠다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한 거고 공과야 이제 앞으로 봐야죠. 다음 시리즈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아이를 등장을 시켜서 아이가 손을 먼저 잡아요. 손을 딱 잡고 즉 국민이 뭐 키워줬다, 선택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나중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보다 눈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높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이라고 상징되는 어린이라고 상징되는 미래, 내일 뭐 그런 앞날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와 함께 그 미래를 내가 바꿔놓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선택한 내가 미래를 바꾸겠다. 이런 카피하고 딱 그러니까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광고를 했습니다. 네. 요 다음 광고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로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역대 어느 선거보다 영상으로 좀 승부하는 측면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결국은 TV 광고의 컨셉도 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우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 지지율을 지키기 위한 광고예요. 그렇게 보면은 심판론, 기존의 심판론을 갖다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로 급하게 지금 이제 맹추격을 해온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의 어떤 비호감에 대한 본질을 갖다가 돌파해야지 이 국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적인 방식으로 됐고 그것이 철저하게 비호감의 본질에 대한 솔직한 그 인정 그리고 중도층에게 호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TV 광고는 결국은 이번 기회에 지지율을 갖다가 뒤집어 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좀 더 비호감의 본질을 파고드는 그런 쪽을 좀 강조했다. 이게 좀 눈에 띄는 광고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제 각각 유세를 하고 있는 건데 이를테면 조금 짧게 몇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 선대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플랫폼, OTT 플랫폼 이름이 재밍이에요. 명쾌한 인터뷰 영상도 화제인데 여기 안에서 이제 반말 인터뷰를 하면서 추미애 선대위원장과 또 송영길 대표의 또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반말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솔직한 마음을 좀 털어놨어요.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 그리고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준비가 되기 전에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자, 네, 준비가 됐네요. 네, 반말 인터뷰 좀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는데 좀 앞서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솔직하게 영상을 준비한 것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일단 OTT니까 이 지금 소구 대상은 20, 30대입니다. 10대부터 20, 30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 30대가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지금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건 조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20대가 바라봤을 때 우리들의 어떤 어법을 그대로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시각으로 담아내야 되는 것인데 단지 그냥 반말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어떤 OTT의 핵심이냐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추 위원장 발언 중에 그대로 전하면 이제 이재명을 자신이 키웠다라고 하니까 댓글에 추미애가 윤석열을 키웠다라는 뭐 댓글도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렇게 요즘 이제 MZ 세대가 20대가 직장에서도 반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상사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말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친한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시도는 좋았지만 이 반말 컨셉 자체가 좀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은 시도라고 보는데 네. 이 OTT 이 재밍에서의 그 반말 인터뷰 이거는 조금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점수가 좀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홍보 아닌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짧게 몇 개만 더 전해드릴게요. 로고송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각 후보별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테마곡이 나를 위해 이재명으로 되어 있고 뭐 이 밖에도 진또배기 같은 노래로 유세송으로 채택을 한다거나 뭐 아모르 파티 또 상상 더하기 여러분 뭐 아는 곡들도 있고 모르시는 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번 보여주시죠. 공식 로고송 같은 경우 이제 공모를 통해서 뭐 이렇게 수상을 한 내역도 공개가 됐고 또 김광석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수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포함해서 쿨의 아로하까지 담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좀 눈에 띄는 로고송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대선에서 이렇게 선택되는 곡은 후렴이 반복되는 곡 그리고 경쾌한 곡 이런 곡들이 계속 선택이 된다. 아모르 파티라든지 뭐 진또백이라든지 잘 알려졌지만 왜 그렇게 잘 알려졌냐면 후렴구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왜 수능 금지곡 뭐 이렇게 표현되듯이 그 후렴구가 계속 머릿속에 남고 그걸 대사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곡들이 여전히 뭐 이렇게 그 선택이 된다. 그래서 트로트 곡이나 댄스 곡을 주로 선택하는 이유가 사실 아침에 그런 차량 만나면 좀 오후까지 좀 따라 부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가장 성공한 로고송을 무엇으로 꼽냐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1997년 선거에서 DJ DOC의 뭐 춤을 그러니까 관광버스 춤 추는 영상과 함께 DJ DOC와 춤을 그 노래를 김대중 후보가 선택을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 노래 역시 굉장히 가볍고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김대중 후보가 갖고 있었던 너무 무겁고 진중하고 이런 것들을 확 바꿔놨다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런 어떤 굉장히 댄스곡, 트로트곡처럼 가볍고 발랄한 노래들이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바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가수 이정현 씨. 그래서 지금은 트로트가 대세다. 역시 여야 모두
트로트 곡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빠른 노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분위기를 갖다가 좀 바람몰이를 좀 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이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생각보다 빠른 노래도 있지만은 네. 절반 정도는 또 이렇게 차분한 노래들이 많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을 좀 코로나 시기에 위로하는 뭐 이런 노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역시나 이것도 아까 지지율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도전적으로 하는 거고 지지율을 조금 지키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광고도 그렇고 로고송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선거 구도의 단면을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그 추미애 위원장과 송영길 대표 발언을 준비하느라 이재명 후보 측의 재밍만 소개했는데 이 밖에도 윤집,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윤집 공식 홈페이지 이름이 또 정의당의 쇼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플릭스란 이름으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선 좀 진정성은 좀 없고 MZ세대에 좀 큰 관심을 부르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짧게만 여쭤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여기 쌓아놨으니까 와서 보세요잖아요. 정책을. 아니 정책을 국민한테 알리는 게 선거인데 여기 와서 보세요가 끝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를 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걸 얼마만큼 받아들일까. AI윤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좀 관심을 끌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뭐 그 확대가 안 돼요. MZ 사이에.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민주당의 OTT도 마찬가지고 그 재명인의 마을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뭐 그 청년 세대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흉내만 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IBM 선거라고 해요. 아이디어, 브랜드와 밈. 근데 밈은 많이 만들었어요. 양쪽 다 뭐 윤집이라든지 뭐 재미밈으로. 그리고 아이디어 내고 있어요. 한데 뭐가 없냐면 브랜드가 없어요. 즉 그 자신들만의 지금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혹은 자신들의 포지티브한 가치를 브랜드화해서 청년들에게 다가갔어야 됐는데 브랜드 없이 그냥 무엇인가를 해주겠다, 뭐 수당을 해주겠다 이렇게만 그 점철되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양쪽이 차별화되지 않거든요. 양쪽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지금의 어떤 재미나 윤집이 실패는 너무 심한가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네. 좀 아쉽다. 아쉽다고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조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평론가님께서 브랜드가 없었다고 하는데 유서 현장에서는 좀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지 다음엔 유세 현장 볼 텐데 앞서 들으셨던 로고송을 오늘 하루는 멈추긴 했습니다만 치열하게 유세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연설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나 사용하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필요합니다라는 발언 들으셨는데 자 강남 잠실에서 젊은 층을 공략하면서 청년을 일단 강조했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를 최대 90% 적용하겠다라는 자영업자 2030 표심을 겨냥한 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역시나 이제 이재명 후보의 컨셉은 경제 위기. 경제 살리는 대통령. 네. 요걸로 컨셉이 잡아졌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특히나 2030 세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집 문제, 대출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주식시장 주가 5천 만들겠다. 그리고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젊은 층 공약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건 이거예요. 강남에 갔잖아요. 송파 강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은 시장이다. 시장을 도외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완화하고 또 공급 양 확대하고 사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에 대해서 차별한다라고 이렇게 나서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반기를 들지 않았지만 오늘 강남에서 한 발언만큼은 지금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정말 반대되는 지금 이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즉 뭐 지역 맞춤형이랄까요? 네. 어쨌든 그것이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이 강남이라는 자신이 취약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교두보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고 할 텐데 네. 아까 그 로고송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이 국민의힘에서 아파트를 했더라고요.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를 한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자 했다니까 이 아파트가 어떻게 울려 퍼질지 또 거기에 어떻게 상대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호남에서 외쳤거든요.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네, 방금 보신 발언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보복 프레임을 좀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알린 거사였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에서 이제 지지율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 발언, 개사과 논란 이거를 얼마만큼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지금 그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결집도가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 생각보다 네. 낮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카드인데 과거의 개사과 논란의 그 실책을 얼마만큼 회복할 수 있을지가 또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호남 투표. 또 한 가지 그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이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지역 갈등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세대의 차이도 있다. 즉, 네. 한 지역 속에서 내 집단 강화 때문에 한 지역이 표가 몰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 표심이 나타났지만 20대, 30대가 지역이랑 상관없이 지금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두 자릿수 그 득표율을 지금 기대하는 것은 호남 내에서도 2030 그런 세대의 희망을 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후보의 어떤 발언들도 네. 그 기저에는 2030을 좀 목표로 표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유세 전면 중단된 선거 분위기를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국민의힘이 마침 저녁 시간에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 사진을 새로 공개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나서 배우자들의 어떤 공식 등판 질문까지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네, 뭐 이제 곧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육성이 나오거나 뭐 이런 그 어떤 그 소리가 전달되거나 영상이 전달되는 형식이 아니라 사진이라든지 어떤 스틸컷 또는 목소리가 없는 행동 어떤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네. 그런 행동 사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네. 김건희 씨 부분은 뭐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나오긴 나오는데 국민들의 어떤 그 비호감을 다시 되새기지 않는 범위 그러면은 좀 먼 거리 또는 소리 없는 화면 이런 정도로 후보를 돕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지나갔던 김장환 목사였죠. 극동방송 이사장이 이제 김장환 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 14일에 이제 비공개 방문하는 모습을 어떤 언론이 포착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사실상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실시간으로 사진만 없을 뿐이지 어떠한 인사를 만나고 사진이 공개가 되고 또 그날 어쨌든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인터뷰에 응하고 거꾸로 김혜경 씨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광주에 내려간다고 했다가 선대위가 부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광주에 내려가서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또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상
등판한 거나 마찬가지다. 즉 앞으로도 어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건 뭘 하건 뒤늦게 사진 공개하면서 이런 활동을 했다 또는 누구를 만났다 이런 자연스럽게 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 여론조사의 반응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쪽 다 함께 유세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임박해서 투표일에 임박해서 유세장에서 둘이 함께 유권자들한테 인사를 나누는 그런 어떤 그 수순으로 양쪽 다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앞으로 추가 행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끝으로 안철수 후보 여러 번 전해드린 대로 유세 차량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선거 운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 앞으로 일정에 좀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인데 이 질문과 함께 또 단일화 또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잠시 중단됐거든요. 마침 또 윤석열 후보가 유세차 사고 관련해서 빈소를 조문을 했고 또 기자들 질문이 나왔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런 대화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도 기사로 올라왔고 이재명 후보가 조문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좀 질문을 요약하면 안철수 후보의 이제 선거 행보 그리고 단일화 여부까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안철수 후보가 2, 3일 안에 공개적인 답을 달라. 이게 애초에 요구 사항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조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선거 운동 자체가 아마 2, 3일은 돼야지 주말쯤 돼야지 다시 재개가 될 테니까 네. 미뤄지게 됐고 그렇게 본다면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시간을 번 측면은 괜찮지만 오히려 이제 이것이 선거 막판에 가면서 단일화가 정말 가능하겠느냐 이 회의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단일화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저는 단일화 가능성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은 여론조사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조사 아닌 다른 방식인데 그거를 안철수 후보가 과연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이 되신 분들이 아직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네.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지는 건 그런 예의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도리어 서로 간에 조문을 하고 하는 네.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마음을 또 터놓을 수도 있는 계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도 추모를 올렸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마음에 눈물만 난다면서 저는 이 대목이 좀 주목되더라고요. 제대로 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 앞으로의 선거 행보도 그렇고 추후 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가 중계권이 없지 취재력이 없냐. 사실 IOC는 정말 의 결정체다. 근데 왜 YTN 분들은 말로만 떠드냐. YTN 취재팀이 중계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앞두고 매우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TV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 장비들도 어떻게 가져갔을까 하겠지만 매우 단촐하고요. 요거는 조명. 그리고 저 TVU라는 저 기계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는 ENG라고 되게 엄청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작은 소박한 6mm 캠코더를 들고 옵니다. 빨리 떠달래 이런 거야, 전화도. 급박해지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거 맞죠? 어필해 빨리. 베이징 현지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특유의 폭발적인 부스터를 단 것 같은 아웃코스 질주로 경쟁자들을 한 명씩 제치기 시작했는데요. YTN 올림픽 보도는 과연 왜 이런 것인가? 저희 YTN 스포츠부의 마스코트 조은지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생생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대부분이 모르실 텐데 스포츠 기자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뉴스 보도 그림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중계권사를 맡은 지상파 3사에 우리가 돈을 수억 원을 주고 사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하지 말고 가보자 이런 결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사는 건데 돈을 주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누비고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이 MMC 큰 미디어 센터 말고는 그 외 모든 장소에서 저희 장비 반입이 금지가 되고 트라이포드, 캠코더 이런 거 들고 갔다가 걸리면 바로 이 저희 생명줄인 이 카드가 바로 박탈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들고 어디 경기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진 플러스 이 밋밋한 이 MMC 주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IOC의 규정 때문이고 뭐 늘 이제 올림픽 나오면 뭐 스포츠 정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IOC는 정말 돈의 결정체다. 돈, 이익과 끄덕끄덕 이익과 돈, 무조건 돈을 위해 움직이고 그 돈 IOC 예산의 한 70% 넘더라고요. 그거를 제공하는 중개권사,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과 이제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 같은 비중개권사들은 여기 오면 거의 되게 최하층에 지금 대우를 받고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네, 사진이 있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마무리가 안 나오게. 새우가 너무 긴데. 아니 이거 뭘까요, 선생님?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9만 2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서 5,114명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5만 4,830명이 발생해서 60.8%를, 비수도권에서는 3만 5,398명으로 39.2%를 차지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곳은 보건소뿐만이 아닙니다. 재택치료자도 수십만 명이 달하면서 이들을 돌보는 24시간 상담센터 의료진 역시 업무가 폭증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병원 한 층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상대하는 의료 상담센터입니다. 동트기 전부터 상담 전화가 몰려듭니다. 진료 볼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봐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24시간 돌아가는 이곳에선 간호사 12명이 서울 11개 자치구에 있는 재택치료자 17,00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재택치료자들을 응대하다 보면 끼니를 거를 때가 잦습니다. 약 처방만 원하시는 거세요? 환자분 의사선생님 상담은 필요 없으시고. 일부 환자들이 쏟아내는 짜증과 폭언은 솔직히 견디기 힘듭니다. 환자가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지는 거냐?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좀 기운이 빠지는. 일반 공무원이 전화로 상담해주는 그런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여기 있는 의료진들이고요. 대응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 번 상담하는 데만 길게는 수십 분이 걸리는데 이런 전화가 매일 1000여 건씩 걸려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보통 저희 보면 한 800~9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많은 날에는 1000건 이상도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24시간 재택치료 상담센터는 전국에 200곳. 다음 달 초 재택치료자만 10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재택치료 대응 역량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선 지자체 의료센터에 몰리는 상담 전화를 시급히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위험군 담당하고 있는 재택치료기관의 일부 상담 기능을 넘겨야 돼요. 정부가 지정한 동네 병의원 4,800곳에서도 어느 정도 재택치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붕괴 위험으로 사람들이 대피까지 했던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부실 공사에다 집안 약화 현상까지 확인이 됐는데 건물 집안이 지금도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 기둥이 심하게 부서졌고 인근 도로 집안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 마두역 인근 상가가
붕괴할 조짐을 보이면서 입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후 고양시가 한 달 넘게 정밀 진단을 벌였는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진단 결과 이 건물은 안전성 최하 등급으로 결론났습니다. 즉시 보강 공사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아예 기초 공사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우선 집안을 다질 때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대신 진흙과 모래를 층층이 쌓았고 그 바람에 지하수가 지속해서 유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하층 벽체엔 콘크리트를 치는 대신 벽돌을 쌓는 등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5년 준공 이후 지하 곳곳에 균열이 생겼는데도 보수 공사나 물빼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됐다라면 지금과 같이 구조 파괴는 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건물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연약한 집안부터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약 집안이 한 2에서 4m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모래층이 있고 그 밑에 또 자갈층이 약 10m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우선 2에서 4m 되는 기초 집안에 대한 보강이 해빙기 이전에는 조치가 완료돼야 된다. 진단 결과를 받아든 상가 소유주들은 즉각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고양시의 손실보상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이런 영업 손실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주 대책이라던가 그런 행정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안전성 결과를 토대로 건물주 측에 대규모 보강 공사나 재건축을 하라고 통보하고 당시 공사 관계자와 감리 등을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광장동에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철판 재질의 외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체육센터를 이용하던 시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광진구청과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에 외벽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부터 여수 폭발 사고까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해당 기업들은 굴지의 대형 로펌을 앞세워서 적극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건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에는 경기도 판교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전남 여수선단에 있는 여천 NCC 화학공장에서도 폭발 사고로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사이에 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각 지방청에 지원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모두 1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수사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일제히 고개를 숙였던 기업들은 첫 처벌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5대 대형 로펌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원청인 삼표산업은 김현장과 광장을, 판교 추락사고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화우와 승강기 설치를 담당한 현대 엘리베이터는 태평양과 손을 잡았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난 여천 NCC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추가 선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노동부와 경찰 출신 정관들을 영입해 자체 대응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법 시행 취지보다는 경영자 보호에만 맞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사회적 논의나 또 대비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적인 현장의 변화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개발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여러 논란 끝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어렵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얼마나 의욕을 낼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크게 다친 모습을 보고도 사건화하지 않고 물러나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8시 40분쯤 전주시 인우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40대 A씨가 직장 동료 50대 B씨 등 2명을 폭행했습니다. B씨는 깨진 유리병에 얼굴을 찔려 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맞고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목격자들로부터 폭행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맞은 북한, 별도의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만 집중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번 주말이면 끝나는 만큼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인근에 있는 북한 삼지연시 밤하늘에 불꽃이 터집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인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바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주변에선 불꽃놀이를 즐기는 주민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음없는 경고의 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김정일 80번째 생일 기념 행사는 김정일 출생지로 주장하는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물론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도 열었는데 삼지연시에서 이런 대형 중앙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백두혈통의 뿌리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그 혁명의 성지인 삼지연시에서 추모 중앙 보고를 개최한 것은 백두혈통의 정통성 개선과 함께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연설이나 메시지 등을 냈는지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악화한 민심을 달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다음 달 우리의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는 시점을 겨냥해 압박을 가할 수 있고 4월엔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미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그 시점에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를 살피며 내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 곡물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옥수수와 보리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보리 등 곡물의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중국도 지난해 총 2,835만 톤의 수입 옥수수 가운데 29%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왔습니다. 보리도 중국이 수입한 총량 1,248만 톤의 4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중국은 곡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와 석탄, 철광석 등 중요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광석 가격이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엄중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加强市场监管，对于捏造、散布涨价信息、囤积、居奇、哄抬价格等违法违规行为将严厉惩处。 관변 매체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심지어 중국 반도체 시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의 전 세계 공급량 중 70%를 우크라이나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온 가격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무려 7배나 뛰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미국이 과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 11시 20분쯤 A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 신체 일부분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의원실은 해당 비서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의를 밝혀 면직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볼에 와닿는 바람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는데 내일은 이번 강추위가 절정에 이릅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9도,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대전 2도, 광주 2도, 부산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 5, 6도가량 낮아 제법 춥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에는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 충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예상되고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최고 10cm의 큰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과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등 화재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